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정말 요즘 시장 박스권이요. 코스피 뭐 2,500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어제 또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 좀 파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제 한번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한 달 남짓 동안에 네. 지수 자체로는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크게 변동 없어요. 큰 움직임이 없죠. 예, 지수 자체는 그 사이에 이제 뭐 섹터별로 막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그렇죠. 테마가 돌아가고 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도 주로 이제 선물 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한 10,000개 근방에 대량으로 사든지 순매수를 하든지 순매도를 하면 이렇게 눈길을 끄는데 지속성이 없으니까 샀다 팔았다 하니까 예. 그들의 속내도 모르겠고, 오늘은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뭐 어떤 미국이나 우리나 오늘 내일은 뭐 소강 상태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당장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HTS에서 한번 네.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거, 로봇주의 대장주 예.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다가 싹 이렇게 좀 옆으로 수렴했는데 그 60일선 예. 이제 그 기술적 분석가들은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머물다가 여기서 싹 돌았습니다. 싹 돌았었는데 지금 뭐 일일이 종목은 언급하기 어렵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들고 계신 그런 종목들 중에 그 60일선에 건전한 것들 많아요. 아, 요즘에. 예, 요즘에 뭐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뭐 금양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승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즉 60일선에서 지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 펀더멘털 이런 걸 따지기를 떠나서 이 정도면 사겠다는 돈과 세력이 아직 있다는 의미고, 그렇죠. 그게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면은 좀 시장의 수급이 취약해졌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마 뭐 오늘 당장 승부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는 60일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동평균선에 몰린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그쪽에 나타내는지. 썰린 종목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뭐 나머지 종목들도 네. 좀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셨고, 또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 나오시는 분인데 네,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번 주만? 네. 아, 이번 주부터? 앞으로 이번 주부터.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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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좀 떨어졌거든요. 네.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FOMC 미팅이 있고 나서 조금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또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거의 뭐 박스권에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월요일 날 조금 상승했고 또 화요일 날 조금 하락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속적으로 좀 시간적인 이 소화 구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6월 초에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디폴트 가능성,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지나가야지 시장이 좀 힘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죠. 발표가 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 드리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에 있어야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과거에도 뭐 어떤 낙타등이라고 얘기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방금 이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급락하는 케이스가 나올 확률보다는 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힘을 쌓고 나서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그 5월 달에 팔고 나가자는 전략보다는 예. 5월 달에 계속 박스권에 있는 동안에 적절한 종목들, 뭐 업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자라는 위주로서 계속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예. 종목들도 보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그렇고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그렇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 하나는 뭐냐면 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 업종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예. 전기차가 있을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IRA 법안이 통과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걸려 있으니까 예.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업종이 성장 업종인데 그 업종들이 주가가 힘을 못 내고 있어요. 4월 달에
또 5월 달에 들어서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 3월에는 급등을 했다가 지금 4, 5월 달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이 그럼 계속 조정이 받을 것이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디폴트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은 중국과의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패권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마도 저게 통과를 못하면은 네. 미국의 패권이 위태로운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렇게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행동은 아마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6월 초까지는 계속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아마 다시 되돌릴 테지만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보시면서 계속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에는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때도 그렇고 또 셧다운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그 2011년에 좀 되돌아가서 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 2011년의 규모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때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네. 그런 현상이 오바마 있었어요. 대통령 때였죠? 예,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S&P 500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지금 그때의 수준까지 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불안해한다라는 게 아하.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지수의 바닥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금 빨간색 왼쪽 보시면은 가장 크게 늘어났을 때가 이미 벌써 이 신용등급 강등을 당했던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쌓였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다가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보시면 한번 차트를 올려주시면은 약 2년 동안의 증시가 한 70% 급등을 합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런 그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났지만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헷갈려 하잖아요. 이게 뭐 부채 한도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은행권이 자꾸 파산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은행권이 파산이 일어나면 대출이 안 일어나고 경기가 침체로 갈 확률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분석으로는 뭐 이 파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미 연준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디폴트가 일어나 버리면 네. 그 신뢰도가 다 무너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빨리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우리 요일별로 패널분들 출연 요일을 다 아시니까 네. 오늘 유동훈 본부장이 나오셨네, 한영희 수석 나오시는 날인데 하는데 네. 오늘 이번 주만 그러신 게 아니고 네. 이제 앞으로는 네. 수요일 날 네. 유동훈 본부장, 본부장 출연하시고, 목요일 날 예. 한영희 대표 이렇게 한영희 수석. 예. 예. 네. 제가 그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오히려 이제 목요일을 주목하셔야 되나요? 아니 그런데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네. 뭐 정치인들 뭐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는 듯 하지만 네. 또 끝나고 나면 같이 가서 저녁도 먹고 뭐 같이 목욕도 하고 그 동네는 아니겠다만 예, 예,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조금 사안이 그런 것 같아요.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가 몇 가지, 공화당 쪽의 얘기는 그래 한도 올려주마. 네. 올려는 주는데 네. 당신들 내년도 예산 가운데 좀 방만한 부분이 많다. 그거는 줄이자. 네. 그 중에서 거기를 건드려 버렸잖아요. 기후 변화 관련한 예산. 그 안에 소위 말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거잖아요. 공화당 쪽에서는. 요게 어떻게 조금 타협에 이르기가 만만치 않은 어떤 사안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는 문제가 없는 현상이다라고까지 얘기했죠 옛날에. 네.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후폭풍을 많이 맞았죠. 지금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게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예. 온도가 올라가서 예. 지금 뭐 맨하탄이 앞으로 미래에 사라진다느니 뭐니 뭐 우리나라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거니 뭐니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협상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돈이 어디서 오냐 뭐 아시겠지만 석유 관련된 기업들에서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어떤 태클을 거는 그런 자. 현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완전히 이 법안을 갖다 통과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네. 통과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전기차와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중국한테 이 패권을 잃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높고요. 전기차도 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중국의 전기차의 어떤 그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뭐 리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테슬라는 보면은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친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싸움일 뿐이다. 네. 실질적으로 어떤 실익을 위해서는 둘이 이 협상을 통과를 시킬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성장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신재생이나 전기차 쪽.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부의 지원과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성장 업종 전기차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의 주가 흐름이 1, 2, 3월은 굉장히 좋았고 지금 4, 5월은 상대적으로 S&P 500보다 지금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이제 결국 디폴트, 그러니까 이 협상이 통과가 되는 순간부터 또 다시 퍼포먼스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살리셔야 되는 거고 예. 뭐 앞으로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못 넘어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중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했던 거지 이 스토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CPI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네.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시장 예상보다 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또 추가적으로 긴축을 강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얘기 나왔던 거 보니까 미연준의 그 위원들이 추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면 금리 올릴 수 있다. 예, 뭐 예. 이런 발언이 나왔으니까 시장이 좀 주춤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헷갈려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발표한 그 지난 5월 달에 미 연준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멈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면서 금리를 만약에 이제 올린 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도표를 올려주시면은 과거 1970년대 이후에 미국 증시가 금리를 올렸던 구간이 9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 2번만 그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12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고요. 대부분 다 플러스였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1995년 이때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도 나오고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면서 상승을 했던 구간인데 그때 보시면은 자그마치 35.7%나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빠뜨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이제 5월 달에 올린 것이 마지막이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이 9번에 7번이 상승을 했는데 전체 9번 전체의 평균은 약 13.3%입니다. 그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또 S&P 500의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면은 저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1년 동안에 매력도를 보시면 연말까지의 매력도를 보시면은 지금 S&P 기준으로서 4,100이면 연말에 저희가 한 4,300에서 4,400 정도 보거든요. 뭐 그 정도면은 1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내년을 집어넣으면은 20%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지금 업종이라는 종목 공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그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 듣는 중에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까 우리 돈으로 4경 2,100조 원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네. 그게 얼마였더라 달러로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31조 4천억 달러. 31조 예. 4천억 달러. 네. 그러면 도대체 미국 한 명당 도대체 이게 얼마나 해당되는가 부채가. 이러시길래 저 지금 계산기를 급히 한 두드려 봤는데 예. 이거 저 0이 한두 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인구가 거의 한 3억 4천만 명인데 네. 이게 미국 국가 부채가 4억 2,100조 원이면은 제 계산으로는 한 명당 1억 2,380억이에요. 달러예요. 명당. 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1억이면 1,300 한 명당 한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1,600억씩 네.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되죠.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청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왜 그러냐면은 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1인당 그 순자산 가치, 예. 예, 그러니까 GDP의 5배, 6배거든요. 아. 예, 부채가? 1인당 GDP. 1인당 예. GDP의 예. 5배라. 예, 순자산 가치가요. 순자산 가치가. 예, 부채가 아니라. 아. 예, 그러니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미국의 개인들의 파워는 음. 엄청 셉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이자를 감당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인당 부채가 그렇게 크지 않다, 국가 부채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당의 부채는 GDP의 100%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부채만 보지 마시고 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보셔야 되는 거죠. 아. 예. 근데 지금 그걸 계산했었을 때 미국이 저 국가 부채를 감당을 못한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그냥 헬리콥터 많이 뿌렸잖아요. 그렇죠. 개인들한테 특히 나눠줬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예. 개인들의 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미국의 순자산 가치가 GDP의 거의 200%가 더 넘게 높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이 국가 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중국이 뭔가 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만큼 이제 위안화가 기축통화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미국의 기축통화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흔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말 문제가 되려면은 달러가 깨져야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확 떨어지면 저 가치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순자산 가치가.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위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패권을 잃게 되고 미국이 좀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미국의 그 대표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님께서도 어떤 뭐 미국의 그 황금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GDP에 대비해서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거의 130%니까 예. 네. 물론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이 1980년대에부터 이제 완전히 깨지기 시작해서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250%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 다음으로 높은 국가가 지금 미국인데 미국이 저 정도의 부채라면은 앞으로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뭐 앞으로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달러가 계속해서 앞으로는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보합세 추세로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서 투자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재벌 걱정, 뭐 연예인 걱정하지 말 거에다 플러스 미국 걱정하지 마라.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네요. 아 근데 요즘 뉴스 보다 보면 미국 좀 걱정돼요. 네. 그 멀쩡한 샌프란시스코, LA, 필라델피아, 뭐 뉴욕 할 것 없이 좀비들 것처럼 그 전부 펜타닐에 중독돼 가지고 꺽꺽거리고 있고 노숙자가 있고 범죄가 있어서 백화점을 갔다가 폐점을 해야 되고 보고 있으면은 좀 그렇긴 합니다. 예. 보통 이제 뉴스에는 그런 내용들만 많이 나오는 좀 경우들이 많이 좀 많으니까. 나오죠. 그렇죠. 예, 예. 국내 증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박스권 흐름이고 코스닥은 올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우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얘기를 드리면 예. 네. 좀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그러니까 네. 내년도의 어떤 실적을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자기 자본 이익률을 반영을 했었을 때는 한국의 증시가 아마도 뭐 3,000포인트 코스피 그리고 그
코스닥으로는 11,000포인트를 돌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의 이익만으로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2,500 그리고 지금의 어떤 900 근처의 코스피 2,500, 코스닥이 900 정도 수준에서 보면은 거의 적절한 가치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스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이게 회복할 거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글로벌 경기가 내년도에 경기 침체로 가느냐 예. 그게 아니라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는 주기로 넘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되니까 결국 이제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성장 업종들이 그 성장을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뭐 AI라든지 대표 기술주라든지 AI면 반도체 쪽을 반도체 쪽 봐야겠네요. 얘기를 하는 예.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와 연결이 돼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또 2차 전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당연히 중국과 미국이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의 성장이 일어날 거냐,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도 그런 네. 대표적인 산업들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신흥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대표적인 업종들 안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의 어떤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었으니까 굉장히 예.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5월 달에 들어섰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오는 거고요. 대신에 전기차 중에서 지금 어쨌든 완성차 쪽으로 현대 기아차 그룹의 주가가 좋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순환매 바뀜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전체적인 지수가 그래도 한 1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20%에서 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뭐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인데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거나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아니면 뭐 적지 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응답자는 36%. 이게 지금 그러니 2020년에 그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완화 정책 시작하고 돈 풀고 이럴 때는 한 58%로 그때 신뢰도가 파월에 대한 신뢰도가 고점을 기록하고 이게 36%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고 또 같은 내용입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도 작년에는 40%, 지금 현재 35%를 하락했다. 이 기사가 보이는데 네. 이러니 이게 이제 정치 쪽이나 아니면 정책 당국 쪽이나 여기에 대한 뭐 신뢰가 이렇게 낮아졌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힘든 거죠. 이왕이면 저 사람들이 뭐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무슨 말을 하는가를 갖다가 보면서 이 전략이 세워지고 방향이 잡히면 모르겠는데 불신하는 가운데에 이 와중에 시장에 몸을 담고 있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이번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는 네. 코로나19라는 게 3년 동안에 있었으니까 그걸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케이스였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너무 늦어졌었던 거죠. 왜냐하면 올렸어야 되는 타이밍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그렇죠. 예,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올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고용의 안정은 잡아놨고 네. 그것도 하나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금리를 낮게 유지시켰다가 이제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좀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고 있으니까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저게 떨어져야지 우리가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먼저 설레발 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시장을 제대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2,510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3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65,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9만 2천 원. LG화학이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SDI는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7만 1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그밖에 현대차, 기아, 네이버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2%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조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약세가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2.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0만 5천 원이죠. 셀트린 헬스케어가 1.3% 하락 예상되고요. LNF 3% 약세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23만 7천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HLB도 3.9% 하락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34,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 0.3% 하락 예상됩니다. 자, 이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1% 상승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 9만 3천 원이고요. 펄어비스도 0.5% 상승 예상됩니다. 오늘 호가에서는 뭐 컨텐츠라든지 엔터 쪽들이 다시 한번 또 순환매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세가 좀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시장 이야기 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소장님 오늘 뭐 호가 상으로 봤을 때는 또 오늘장에서 뭐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다소간의 조정이라든지 좀 박스권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네요. 개장 전 뭐 강하게 예상 체결 지수가 지금 강하게 나올 만한 뭐 주변 해외 대외 변수는 아니죠. 네네. 뭐 유럽도 그런가 하고 해서 뭐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우리 한국 증시에서 지금 2차 전지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조정 국면에 접어든 여기가 일단 한번 접혀주는 단계인지 아니면 계속 흘러내리는지가 뭐 지수든 시장 분위기 전체든 또 투자 심리까지도 이렇게 뭐 좌우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한번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 네. 좀 추이를 지켜볼 네. 필요가 있다. 자, 그럼 계속 뭐 좀 글로벌 증시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연준이 긴축을 계속해서 강화하는지 여부, 또 하나는 경기 침체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뭐 장단기 금리 차 놓고 보면은 조금 경기 침체는 좀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장단기 차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네. 10년 마이너스 3개월. 3개월 가장 중요한 도표라고 계속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데 저 숫자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면 보통 11개월에서 32개월 정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과거 역사상 그랬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장단기 차의 역전 현상이 왜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장단기 차가 역전이 됐다는 것은 예금의 금리, 그러니까 단기의 금리가 더 높고 대출의 금리가 더 낮다. 그러면 이제 역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권의 입장에서 대출을 안 해주겠죠. 네. 그럼 대출을 안 해주면은 경기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래도 좀 빌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니까 특히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또 요즘에 걱정을 했던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 이제 대출 증가율이 감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예금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갑자기 어느 한 은행의 예금이 일주일 사이에 하루 사이에 50%가 사라졌다.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못 해주는 환경이잖아요. 자금의 여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파산까지 일어났던 경우죠. 그런데 이제 지금 SBB 은행의 파산 이후에 벌써 뭐 한 달 훨씬 넘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파산한 은행의 수만 해도 제법 있죠. 그리고 그 전체 세 개의 은행의 세 네 개의 은행의 자산 규모를 더하면은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예금이 이제 더 이상 전체 시스템에서는 빠져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5%대지만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인 거지. 예. 지금 전달 대비해서는 이제 보합 수준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보합 수준이라는 것이 더 이상 예금이 안 빠진다고 해서 대출도 그러면 안 늘면
그것도 경기 침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은행권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P 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지금 예금을 미국의 전체 예금에 지금 12%, 13%를 들고 있어요. 근데 예대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게 60%밖에 안 해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JP 모건이 대출을 해주면 은행원에서 대출이 계속 일어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를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예, 저게 이제 예대율인데 예. 지금 70.72%입니다. 예. 저 숫자가 과거에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고점이 77%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7%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대출 여유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금은 보통 이제 GDP 규모 대비해서 1.5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마도 계속해서 대출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는 우리 걱정하지 말자. 네. 물론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금리를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미국의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이 높은 금리에서 대출을 해주면은 마진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고, 지금 미국의 대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4주 연속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난 4월 26일 주의 증가 금액은 약 416억 달러 증가를 했고, 이게 연간 환산으로 계산하면 17.9%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 환경 아래에서는 뭐 바로 경기 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지수가 확 상승을 하려면 네. 결국은 뭔가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매출 증가율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오는 게 아니냐 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 시장은 그냥 박스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네. 이 지표는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어제 중국 수출 지표 나왔잖아요. 네. 이제 간략하게 보면 이제 수출은 1년 전 대비 8.5%가 늘었고, 네. 반면에 수입은 1년 전 대비 7.9%나 줄어가지고, 네. 수출은 많이 늘었는데 수입은 줄고 해서 무역 흑자는 902억 달러예요. 엄청 이렇게 됐는데, 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수출 는 건 좋습니다. 네. 근데 수입이 이렇게까지 줄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음. 그만큼 중국의 경쟁력이 세지고 있다는 거죠. 수입을 안 해도 될 안 만큼. 해도 될 만큼. 그러니까 제조 기반이 굉장히 튼튼해지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런 네.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걱정스러울 겁니다. 좀 위협적이겠네요. 위협적일 수 예.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2년, 3년 동안에. 지금 무역수지 흑자 폭은 그렇게 팍 줄지가 않아요. 예, 그렇네요. 수입 증가율이 계속 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수출은 여전히 그래도 떨어졌는데 네.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중국의 어떤 경쟁력이 예.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어쩔 수 없죠. 네. 그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국 상대로 수혜를 볼 게 좀 줄어든다 이렇게도 봐야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중국 상대로 장사할 게 좀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예를 들어 수출을 했었을 때 미국에 뭐 하고 또 중국에 하고. 네. 근데 이제 옛날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중국으로 했다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가는데 예. 그게 아니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중간재가 필요 없느냐 중국이 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 예. 물론 옛날에 뭐 100을 수출하다가 이제는 50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시면은 제조 PMI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를 보시면은 제조업은 별로 그렇게 많이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그 국가 내의 어떤 소비를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그 파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바닥 대비해서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네. 중국의 수출을 잘 하고 있는 뭐 기업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어쨌든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자, 오늘 뭐 코스닥이 조금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지금 오늘 전략을 따지면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짧은 템포로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제가 질문을 해놓고 좀 말을 끊어야겠네요. 네.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5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합의에 실패한 상황이고 이제 만약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게 되면은 다음 달 1일 초유의 사태,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만 시장에서는 뭐 어찌 됐던 간에 좀 협상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론이 좀 많은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발표될 CPI 지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좀 관망세가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이제 박스권에 좀 갇힌 상황이었는데 오늘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보합권이네요. 코스피가 2,505포인트, 코스닥도 보합권으로 835포인트입니다. 일단 양시장이 뭐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못한 채로 지금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65,1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 떨어집니다. 56만 원이죠. SK하이닉스 0.3%, 0.8% 하락 중이네요. 86,6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올라갑니다. 79만 원이고요. LG화학이 0.8% 떨어집니다. 71만 6천 원. 삼성 SDI도 약보합권입니다. 지금 현재 67만 8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2% 올라갑니다. 20만 5,500원. 기아가 0.3% 떨어지고요. 네이버가 소폭 올라갑니다.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에코프로비엠 0.4% 하락으로 사흘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0.48% 떨어집니다. 62만 1,000원이고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0.4% 하락합니다. 77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NF가 1.2% 약세입니다. 24만 2,500원이고요. HLB가 0.7% 하락으로 3만 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이 강보합권이죠. 8만 2,5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1.4% 올라갑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소폭입니다만 상승 중이고요. 펄어비스가 0.7% 상승 4만 5,100원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뭐 오늘장에서는 일부 게임주라든지 컨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호가에서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던 NC소프트 지금 1.6% 상승 중입니다. 40만 원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뭐 넷마블, 지금 펄어비스 오름세고요. 위메이드는 1.5% 약세입니다. 같은 게임주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죠. 수급상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1억 원, 17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전기전자, 운수장비에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의료정밀, 음식료 섹터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06억 원 지금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1억 원, 1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70전 상승한 1,324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보니까 예. 뭐 지금 음식료 섹터 내에서 뭐 사료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좀 올라가고 좀 테마주들 쪽으로는 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이미 뭐 약간 조정에 접어든 쪽은 네. 여전히 뭐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에코로 시작하는 종목들도 그렇고 포로 시작하는 종목들도 그렇고 네. 뭐 급하게 올랐던 만큼 어느 정도의 뭐 조정은 또 각오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그런 그리고 또 뭐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안 도와주니까 그런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급적인 부담감도 있죠. 좀 예. 있겠네요. 예. 환율은 어때요? 환율은? 예, 환율 뭐 환율도 좀 답답하죠. 예, 답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오르지도 못하지만 잘 빠지지도 않고. 근데 결국은 엔원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엔당 980원에서 균형을 찾네요. 이게 뭐 내려갔을 때나 밑으로 많이 갈 때는 뭐 930원 근처도 가고 최근에는 잠시 1,000원 위로도 가고 했습니다만 얼추요 뭐 한 970에서 980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 같고 일단 유로가 방향을 못 잡으니까 얘가 뭐 1.09, 1.10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못 잡으니 그러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다 이쪽도 저쪽도 나를 따르라 할 만한 거기 주식도 외환시장도 할 것 없이 지금은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양쪽 다
양쪽 다 서로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뷰도 포기하지 않고 예. 포지션을 꺾을 마음도 없고 아, 팽팽하게 좀 팽팽하게 맞서는 맞서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본부장님 생산성 지표도 가져오셨고 이게 네. 금리 인상 시기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자, 우선 지금 체크 포인트 중에 예. 하나가 금리가 이번에 올린 게 마지막이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그거를 올릴지. 연준이? 네, 연준이. 그래서 뭐 한국은 이미 마지막인 건 다 알겠고요. 네. 아.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또 괴리가 또 벌어지면 그렇죠. 환율이 절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번에 올린 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FOMC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또 계속해서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려면 미국의 생산성이 좋아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져야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1인당 매출이 늘어나야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져야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 시대가 1995년 이후에 쭉 나왔었습니다. 그게 다시 재현이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생산성 지표가 좋아지는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자꾸 계속 1995년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 94년도에서 95년도에 금리를 3%포인트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금리입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이렇게 별로 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구간에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는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기 전 3년은 연간 0.88% 상승을 했고 그 이후 3년은 2.19% 상승을 했어요. 예. 그만큼 이제 결국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올해 연초에 막 AI 얘기하고 로봇 얘기하고 예. 지금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고 전기차 얘기하면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경기는 둔화하고 있어요. 그럼 경기가 둔화하면 당연히 매출이 느는 속도가 줄어드니까. 근데 지금 인건비가 상승하는 속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보시면 1, 4분기가. 네. 근데 마지막에 금리 올린 게 2, 4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진짜로 나온다. 그래서 뭐 AI의 활성화와 전기차의 계속 가속화와 뭐 신재생 에너지의 가속화가 계속 일어난다. IRA 법안이 통과를 하고 또 중국에서는 또 이쪽을 적극적으로 부양시키고 하면서 이쪽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한다면 95년 이후의 사이클이 재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지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95년부터 계속해서 98년까지 이 아시아 지역의 IMF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S&P 500은 78% 올랐고 나스닥은 170%나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게 재현될 거라고 완전히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챗 GPT, 뭐 AI 이런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올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네, 여전히. 네. 근데 지금 CEO들이 미국의 CEO들이 이번에 1, 4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 AI 얘기했던 내용이 뭐 64%나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발언은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미래에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AI에 대한 언급이 그만큼 늘어났다. 네, 그만큼 예, 많이들 AI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 기술주일수록 보시면은 막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사람을 막 자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대형 기술 기업일수록 이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네. 사람을 많이 잘랐다 하는 회사들은 막 주가가 급등을 예, 해요. 그만큼 생산성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기업들은 급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그렇게 골라낼 때 이 네. 부분을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뭐 생산성이 좋아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그렇죠. 결국에 연준은 이제 금리 금리 안 인상 올려도 마무리 되고, 수순이고 네,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럼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고. 그렇죠. 예. 그거를 아직까지는 예. 오늘 저녁에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 나와야 나와야죠. 돼요. 확인해야 되죠. 예.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확실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금리 내릴게라는 얘기를 안 할 거고. 네. 그래서 그 숫자를 뭐 확인하고 인플레이션 싶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과거의 10년 인플레이션의 평균치가 1.5, 1.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타겟이 2%가 맞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고용 지표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가 25만 명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실업률도 보시면은 3.4%. 뭐 거의 그 완전 고용 상태예요. 네. 여기에 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달 대비해서 0.5%나 상승을 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4.4% 상승을 했고요. 이런 숫자라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도의 어떤 고용인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박스권을 유지시키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 AI라든지 자동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면 이미 늦었을 것 같아요. 그거 확인됐었을 때 이미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뭐 심지어 예를 들면 메타 플랫폼 같은 회사는 정말 지금 현재의 실적이 안 좋아요, 사실.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생산성 지표가 좋아지는 모습만 나와줘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부인 건수 실업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계속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예. 그것을 대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 오늘 좀 올라가는 종목 섹터를 제가 보니까 화장품 섹터예요. 화장품 섹터가 오늘 뭐 거의 다 날라가요. 지금 보니까 뭐 그렇습니까? 코스메카 코리아가 상한가고 네. 잉글로드랩도 지금 급등 중이고 한국 화장품 제조, 실리콘투, 뭐 오가닉티, 코스메틱, 클리오 오늘 화장품주가 다 올라가는데 사실 화장품주는 이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화장품 쪽에서의 소비 증가를 기대하거나 실적이 좋았거나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한국 주식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수 자체가 살아나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의 국민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 리오프닝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 쪽이 예. 중요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의료 쪽에 있어서는 예. 정말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의사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예. 것처럼.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들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이 또 좋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실적이 중요하고 여기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종사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저희는 이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기업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은 반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자세하게 제가 이런 그렇죠. 종목들을 알지는 종목별로는 못해요.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똑같은 정미랭크의 질문에 제가 또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걸 꼭 이렇게 어떤 뭐 빈정거림으로 듣지 마시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뭐 한국 정시에 조금 이렇게 체질 개선 이런 측면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으로 또 테마가 간 거예요. 짧게. 화장품이요? 근데 예. 화장품은 꼭 테마라고 테마라기보다도 자 예. 뭔가에서 차익 실현을 해서 이렇게 예. 청산을 하고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거 그냥 현금 갖고 계시지 않거든요.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쉬기가 힘들죠. 털었으면 또 딴 데 담아야 돼요. 네네. 지금 어디서 터느냐? 지금 뭐 대한제당 같이 한 며칠 또 이렇게 설탕 가격 오른다고 막 예. 길길이 뛰던 이런 것들 예. 무슨 뭐 삼화전기, 삼화전자에서 또 페라이트 뭐 어쩌고 저쩌고 예. 하면서 며칠 동안 길길이 뛰던 것들이 다 지금 며칠도 못 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
한국 정치 딴 거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 먹여주면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오고 그다음 안 움직인 걸 빨리 찾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화장품주도 조금 투자자분들이 테마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다. 테마라기보다도 뭘 이렇게 그동안에 했다가 털었는데 예. 그 돈 갖고 어디다 넣을 거 했을 때 찾다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또 이게 빈정거림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뭐 예.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것이 현실이라면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뭐 막 띄운다고 네. 그걸 뒤늦게야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무슨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갖고 계실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동의하는 부분은 네. 화장품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 얼마나 큰 규모겠습니까? 예. 그렇게 크지 않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어쨌든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나 반도체니까 그렇죠. 지금 뭐 보면은 어쨌든 전기차 관련된 쪽, 그러니까 특히 완성차 쪽은 밸류에이션 너무 싸요. 그래, 그리고 뭐 예.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예. 그럼 충분히 이런 종목은 사둬도 현대차, 네. 기아차 잘 가요 그렇죠. 오늘. 그런 네. 식으로 좀 장기적인 패턴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속 편하죠. 뭐 기아 올해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지금 계속 또 오릅니다. 네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래요?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선진국 신흥국에 있어서 저희는 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 제조업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 달러의 약보합세 또는 약세의 예.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도 또 중국의 위안화도 아마 절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환경이라면 외국인들이 지금은 막 빠르게 사고 있지는 않지만 예. 앞으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신흥국에 대한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업종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4월, 5월 달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대형 기술주와 바이오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코스메틱 이쪽도 뭐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이 두 업종이 올라갔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세 개 업종 성장주, 반도체, AI, IT 관련된 뭐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맥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을 못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있어서 투자 비중을 65% 정도 가져가자.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업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초점을 맞추실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